조선 최악의 무능한 왕은 누구일까?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저없이 대답한다. 바로 선조다.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재앙을 불러온 무능한 공주. 전쟁이 터지자 도성을 버리고 도망친 비겁한 왕. 그렇게 선조는 역사에 기록됐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다. 선조 시대에는 유독 뛰어난 인물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순신, 유성룡, 광해군, 그리고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까지. 무능한 왕의 곁에 왜 이렇게 많은 영웅들이 모여 있었을까? 혹시 선조는 단순히 무능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실패한 것은 아니었을까? 권력의 정점에 선 1인자에게도 콤플렉스란 있는 법. 아니, 오히려 정점에 설수록 그 열등감은 더 깊고 날카로워진다. 선조가 무너진 이유는 자질과 능력의 부족이 아니었다.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불안과 질투, 그 콤플렉스가 조선을 무너뜨렸다. 그럼 조선왕조실록의 그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1567년 명종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왕위를 이어받을 후계자가 없다는 것은 왕조에게 치명적인 위기였다. 조정은 왕족 중에서 다음 왕을 찾아야 했다. 그때 명종의 눈에 들어온 인물이 바로 덕흥대원군의 셋째 아들 하성군이었다. 명종은 덕흥대원군의 세 아들을 불러들였다. 하원군, 하릉군, 그리고 막내 하성군. 명종은 직접 여러 가지를 물었다. 경전에 대한 이해, 정치에 대한 견해, 그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도리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막내 하성군의 대답이 영종을 감탄시켰다. 또래의 왕자들 중 누구보다 총명했고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종은 새 왕손을 다시 불러 시험해보고 싶었다. 너희들의 머리 크기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 익선관을 써보거라. 명종이 자신이 쓰던 익선관을 벗어 건넸다. 왕만이 쓸 수 있는 그 관을. 형인 하원군과 하릉군은 주저없이 익선관을 써보았다. 자신들에게도 왕위 계승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명종의 명을 따른 것인지. 하지만 막내 하성군만은 달랐다. 그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깊이 숙였다. 전하, 이것을 어찌 미천한 소인이 쓸 수 있겠사옵니까? 하성군은 두 손으로 익선관을 공손히 받들어 어전의 도로 가져다 놓았다. 왕의 것을 함부로 쓸 수 없다는 예의와 자신의 분수를 아는 겸손함이었다. 명종은 그 모습을 보며 깊이 감탄했다. 이 아이는 참으로 기특하구나. 형들은 익선관을 써보았지만 막내만이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알고 있었다. 왕관은 단순한 모자가 아니라 책임과 권위의 상징이라는 것을. 이날 이후 명종의 마음은 정해졌다. 이 아이라면 조선을 잘 이끌 수 있을 것이오. 명종의 선택은 확고했다. 이렇듯 하성군은 명종에게 인정받아 왕위에 올랐다. 그는 똑똑했고 준비된 군주였다. 무능한 왕이라는 평가와는 정반대의 출발이었다. 하지만 선조에게는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 덕흥대원군은 왕이 아니라는 거. 조선 건국 이후 처음으로 아버지가 왕이 아닌 군주가 탄생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출신의 문제가 아니었다. 조선은 철저하게 적장자, 계승을 원칙으로 하는 나라였다. 왕의 적장자, 즉 정실왕비가 낳은 첫째 아들이 왕위를 잇는 것. 이것이 왕조의 근간이었다. 왕의 정통성은 혈통에서 나왔다. 하늘이 내린 혈통이라는 천명사상, 적통의 피가 흐르는 자만이 왕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조선 왕조의 생존 그 자체였다. 만약 반계, 즉 왕의 직계가 아닌 반계 혈통이 왕위에 오르면 어떻게 되는가? 왕족이면 누구든지 왕이 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퍼지는 순간 왕조의 근간은 흔들린다. 수많은 왕족들이 나도 왕이 될 수 있다며 왕위를 노리게 된다. 그러면 왕권은 약해지고 영무와 반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조선 역사에 이미 참혹한 선례가 있지 않았는가. 바로 세조와 단종의 비극이다. 세조는 세종의 둘째 아들이었다. 적장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형 문종이 왕위에 올랐고 그 아들 단종이 왕이 됐다.
하지만 세조는 어린 조카를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했다. 반개가 왕위를 노린 것이다. 그 결과는 단종은 폐위되고 죽임을 당했다. 사육신을 비롯한 수많은 신하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렇게 조선의 조정은 피로 물들었었다. 이것이 반개의 계승의 위험성이었다. 한 번 선례가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왕위를 노리는 자들이 끊이지 않는다. 선조는 바로 그 반개였다. 아버지 덕흥대원군은 왕이 아니었다. 선조는 명종의 조카였지 아들이 아니었다. 조선 건국 이후 처음으로 부왕이 왕이 아닌 반개 출신이 왕위에 오른 것이다. 물론 세조도 적장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왕인 세종의 아들 즉 왕이 직계 자손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선조는 세조와는 엄연히 다른 입장이었다. 부친은 왕도 아니었고 명종의 조카로서 한 단계 더 먼 혈통관계였다. 여기서 잠깐 선조의 가족 관계를 알아보자. 선조의 할아버지는 중종이었다. 조선의 11대 왕 중종. 중종에게는 12명의 부인을 통해 총 9명의 아들들이 있었다. 그 중에 정실 부인인 장경왕후가 낳은 적장자 인종이 12대 왕이 되었고 인종이 재위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자 또 다른 계비 문정왕후가 낳은 아들이 왕위에 올랐는데 그가 바로 13대 명종이었다. 그리고 중종에게는 후궁 출신인 창빈 안씨를 통해 낳은 아들 덕흥대원군이라는 또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선조의 아버지였다. 정리하자면 이렇다. 인종과 명종은 중종의 적장자로서 왕위에 올랐지만 선조의 아버지는 왕도 아니었고 심지어 후궁의 소생이었다. 더군다나 선조는 후궁의 소생으로 태어난 아버지 밑에서 장자도 아닌 셋째 아들로 태어난 것이다. 그러니 자신이 왕위에 오른다 해도 그가 적장자 혈통에 대해서 느꼈을 콤플렉스는 상상 이상의 것이지 않았을까? 이처럼 선조는 명종의 조카로서 왕위에 올랐다. 명종에게는 병약한 아들마저 죽고 후계자가 없었다. 그래서 조카인 선조를 양자로 삼아 왕위를 물려줄 수밖에 없었다. 조선 건국 이후 처음으로 아버지가 왕이 아닌 반개 출신이 왕위에 오른 것이다. 아버지가 왕이 아니어도 왕이 될 수 있다. 반개도 왕이 될 수 있다. 선조 자신이 바로 그 증거였다. 그리고 그것이 선조를 평생 괴롭혔다. 과인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면 다른 왕족도 과인을 끌어내리고 왕위에 오를 수 있지 않은가? 이것은 망상이 아니었다. 현실적인 두려움이었다. 더 큰 문제는 신하들과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저 왕은 적통이 아니다. 그저 운 좋게 왕이 된 반개일 뿐이다. 만약 선조가 실수하거나 무능함을 보인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역시 반개는 안 되는구나. 적통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선조에게는 조금의 실수도 용납이 안 됐었다. 적통의 왕들보다 더 완벽했어야만 했다. 더 뛰어나야 했다. 그래야만 자신의 정통성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 이 불완전함, 이 불안감이 선조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과인은 정말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가? 이 질문은 선조를 평생 따라다닌 굴레와도 같았다. 하지만 즉위 초반의 선조는 그 콤플렉스를 훌륭히 극복하는 듯 보였다. 재위 초기 25년 동안 선조는 안정적인 통치를 이어갔다. 인재를 적극적으로 등용했고 동인과 서인으로 나뉜 붕당 정치도 본래는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로 기능했다. 경연에 성실히 참석했고 신하들의 의견도 경청했다. 율곡 2의 10만 양병설은 과도하나 국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은 새겨들을 만하오. 선조는 정치적 균형 감각도 있었다. 동인과 서인의 대립이 격화될 때도 적절히 중재했고 어느 한쪽에 과도하게 기울지 않으려 노력했다. 이 시기 조선은 비교적 태평성대를 누리던 시기였다. 백성들은 안정된 생활을 누렸고 문화도 발전했다. 선조는 결코 무능한 왕이 아니었다. 적어도 1592년 그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는. 하지만 국방 강화는 말뿐이었다. 선조는 율곡의 10만 양병설을 귀담아 들었지만 실제로 군사를 늘리지는 않았다. 당파 싸움이 격화되면서 중요한 국방 정책은 뒷전으로 밀리고 말았다. 한편
당시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하고 조선 침략의 야욕을 부리고 있었다. 통신사 김성일과 황윤길은 일본을 다녀와 경고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견해는 정반대였던 것이다. 황윤길은 외놈들이 반드시 난을 일으킬 것이라 했지만 김성일은 정반대로 그럴 조짐은 없다며 반박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말 중에 선조는 김성일의 말을 더 믿은 것이다. 왜일까? 그건 바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받아들인 결과일 것이다. 외국은 오랑캐에 불과하오. 감히 천조의 제후국인 조선을 넘보겠소? 조선은 명나라를 섬기는 문화 대국이고 일본은 변방의 오랑캐가 아니오라는 오만함. 그리고 조선은 지금까지 200년간 태평성대 속에서 잘 살아온 나라라고 믿었던 빗나간 안염. 무엇보다 선조 자신이 정통성 콤플렉스로 인해 군사력 강화보다는 왕권 다지기에 여념이 없었던 것. 다시 말해 선조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 콤플렉스의 에너지가 결국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한 것은 아닐까? 결국 선조의 방심은 조선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었고 그 덕에 백성들은 그야말로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1592년 4월 13일 부산에 왜군이 상륙했다는 급보가 한양에 도착했다. 조선은 준비되지 않았다. 200년 이상 큰 전쟁 없이 지내온 나라는 평화에 익숙해져 있었고 군대는 제대로 훈련되지 않았다. 왜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했다. 창주가 무너졌고 충주가 함락됐다. 신립이 이끈 조선군은 탄금대에서 괴멸했다. 불과 보름 만에 왜군은 한양 코앞에까지 왔다. 선조는 패닉에 빠졌다. 짐이 어찌해야 하는가? 신하들은 경문을 벌였다. 어떤 이는 도성을 사수하자 했고 어떤 이는 몽진을 주장했다. 선조는 결단을 내렸다. 아니, 도망치기로 했다. 4월 30일 한밤중 선조는 세자와 함께 서둘러 도성을 빠져나갔다. 백성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왕이 도망친다는 사실을 숨긴 채 어둠 속에서 도성문을 빠져나갔다. 새벽이 밝자 백성들은 알아차렸다. 주상전하께서 우리를 버리고 떠나셨다. 백성들은 분노가 폭발했다. 버림받았다는 배신감은 곧 폭력으로 이어졌다. 백성들은 궁궐로 몰려가 불을 질렀다. 경복궁이 타올랐다. 창덕궁도 불에 휩싸였다. 차대문 안의 하늘은 붉게 물들었다. 선조는 도망치며 그 불빛을 보았다. 자신이 버린 도성이 불타고 있었다. 자신을 신뢰했던 백성들이 자신을 저주하고 있었다. 왕으로서의 자존심이 산산조각났다. 아니, 왕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자부심마저 무너져 내렸다. 선조의 마음속에는 공포와 수치심, 그리고 백성들에 대한 원망이 마구 뒤섞였다. 괘씸한 과인이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자기 합리화가 시작됐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선조는 변했다. 선조는 평양으로, 다시 의주로 도망쳤다. 한양은 왜군의 손에 떨어졌고 조선은 사실상 망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의주로 도망친 선조는 바로 신하들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경들은 과인에게 왜 미리 전쟁을 대비하라 하지 않았소? 유성룡이 조심스럽게 아뢰었다. 전하, 율곡 이께서 10만 양병서를 아뢰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라 한 것도 경들이 아니었소! 선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전쟁의 책임을 신하들에게 돌리고 있었다. 명나라의 구원을 청하는 과정에서도 갈등이 불거졌다. 선조는 명나라 장수들 앞에서는 비굴할 정도로 낮췄지만 조선 신하들에게는 화풀이를 했다. 명나라 장수들이 과인을 무시하는 것은 경들이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탓이오! 신하들은 입을 다물었다. 왕의 분노가 두려웠다. 이양복이 백성들의 어려움을 아뢰자 선조는 냉정하게 말했다. 백성들이 과인을 원망한다고? 허나 과인도 어쩔 수 없었던 것 아니오? 책임을 회피하는 말이었다. 신하들은 실망했지만 감히 말하지 못했다. 그때 누군가가 제안했다. 전하, 세자자께서 남쪽의 남하 민심을 수습하시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분조를 편성하자는 것이었다. 왕은 북쪽에서 명나라의 구원을 청하고 세자는 남쪽에 남하 의병을 독려하고 민심을 다잡자는 계획이었다.
선조는 잠시 망설였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세자 광해군은 21살이었다. 아직 어리고 경험도 부족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허하노라. 세자는 남쪽에 남아 백성들을 위무하라. 이렇게 광해군은 홀로 남겨졌다. 처음에 선조는 걱정했다. 어린 아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혹시 왜군에게 잡히기라도 하면? 하지만 광해군은 선조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광해군은 피난민들 사이를 직접 돌아다녔다.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이들을 위로했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눠줬다. 의병장들을 찾아가 격려했고 전장을 직접 시찰하기도 했다. 과인은 이 땅을 떠날 수 없소. 백성들이 여기 있기 때문이오. 광해군의 모습은 도망친 아버지와 너무나 달랐다. 백성들은 광해군을 보며 희망을 되찾았다. 세자저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저분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시다. 의병들이 광해군을 찾아왔다. 곽재우, 조원, 김시민 같은 의병장들은 광해군에게 군사 상황을 보고했고 광해군은 그들을 격려하고 지원했다. 전쟁의 참상 속에서 광해군은 성장했다. 처음엔 두려웠던 어린 왕자는 점점 백성들의 신뢰를 받는 지도자로 변해갔다. 그리고 그 소식은 의주에 있는 선조에게도 전해졌다. 전하, 세자저하께서 남쪽에서 민심을 크게 얻고 계시옵니다. 백성들이 세자저하를 진정한 왕이라 칭송한다 하옵니다. 처음에 선조는 기뻐했다. 그래, 그것이 바로 과인이 바라던 바이니라.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광해군에 대한 보고가 계속될수록 선조의 의심은 더 깊어졌다. 정통성 콤플렉스는 이제 편집증적인 불신으로까지 그 몸집을 키워가고 있었다. 경들 중 누군가 광해를 왕으로 추대하려는 것 아니오? 이 한마디에 신하들은 얼어붙었다. 왕이 신하들을 믿지 못하는 나라. 임진왜란 안에 또 다른 결의 비극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보고가 계속될수록 선조의 표정이 굳어졌다. 백성들이 광해군을 칭송한다. 의병들이 광해군을 따른다. 전국에서 광해군에 대한 존경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그런데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아니, 있기는 했다. 하지만 그것은 칭송이 아니라 원망이었다. 도성을 버리고 도망친 임금. 백성을 저버린 왕. 선조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큰지.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않았던가? 왕이 죽으면 나라가 완전히 끝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광해군은 달랐다. 광해군은 남아서 싸웠다. 백성과 함께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를 따랐다. 선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백성들이 광해를 더 따른다면 과인의 자리는 어떻게 되는가? 분명 질투였다. 그것도 자신의 아들에 대한 질투심에 사로잡힌 것이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신하들이 아뢰었다. 전하, 세자저하께서 전란 중에 큰 공을 세우셨사오니 이제 정식으로 세자 책봉을 하시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광해군은 아직 공식적인 세자가 아니었다. 서자 출신이었기에 왕위 계승권도 불분명했다. 하지만 전쟁 중에 공로를 인정받아 세자로 책봉하자는 것이었다. 합리적인 제안이었다. 누가 봐도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선조는 주저했다. 글쎄,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소. 전하, 세자저하께서는 과인이 아직 때가 아니라 했소. 선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신하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윽고 전쟁은 끝이 났다.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왜군은 철수했다. 7년간의 전쟁이 마침내 끝났다. 조선은 폐허가 됐다. 백성들은 죽었고 농토는 황폐해졌고 문화재는 불탔다. 하지만 나라는 살아남았다. 이순신, 광해군, 의병들, 그리고 명나라의 도움으로 선조는 한양으로 돌아왔다. 불탄 궁궐터를 보며 생각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하지만 선조의 마음은 전쟁 전과 같지 않았다. 광해군은 전쟁 영웅이었다. 모든 백성들은 그를 존경했다. 신하들도 그를 높이 평가했다. 왕위 계승은 당연한 수순처럼 보였다. 그런데 선조는 계속 세자 책봉을 미뤘다.
광해는 서자이니라. 정비 인목왕후께서 아들을 낳으시면 그 아이가 정통이 아니겠소? 임모광후는 선조의 계비였다. 전쟁 중에 맞아들인 젊은 왕후였다. 선조는 그녀가 적자를 낳기를 기다렸다. 광해군 대신 적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다. 그러자 1606년 임모광후가 아들을 낳았다. 영창대군이었다. 선조는 뛸듯이 기뻐했다. 이제 과인에게도 적통이 생겼소. 하지만 영창대군은 갓난아기였다. 광해군은 이미 35살의 장성한 남자였고 전쟁을 함께 겪은 신하들과 백성들의 신뢰를 받고 있었다. 현실적으로 광해군을 제외하고는 선택지가 없었다. 그럼에도 선조는 끝까지 주저했다. 1608년 선조는 병석에 누웠다.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신하들이 다급히 아뢰었다. 전하, 이제 세자 책봉을 결정하셔야 하옵니다. 선조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지난 세월이 스쳐 지나갔다. 자신이 왕이 된 순간, 명종이 자신을 선택해준 그날. 하지만 동시에 따라다니던 그 질문. 과인은 정말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가? 아버지가 왕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것이 자신을 평생 괴롭혔다. 정통성에 대한 불안. 그 불안은 선조를 집어삼켰다. 자신보다 백성의 사랑을 받는 사람, 자신보다 능력 있는 사람. 그 모든 것들이 왕위를 위협하는 적으로 보인 것이다. 아들이든 신하든 누군가 빛을 발하면 그것은 곧 자신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광해군은 자신의 친아들이었다. 하지만 광해군은 백성의 사랑을 받았다. 자신보다 더 많은 신뢰를 받았다. 전쟁 중에 자신이 하지 못한 일들을 해냈다. 그것이 너무도 두려웠다. 광해가 왕이 되면 사람들은 깨닫게 될 것이다. 과인보다 광해가 더 나은 왕이라는 것을. 그 두려움이 세자 책봉을 막았다. 아버지로서의 자부심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질투였다. 선조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광해를, 예, 전하. 광해를 세자로. 그 말을 끝으로 선조는 눈을 감았다. 결국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야 광해군을 인정했다. 아니,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조선왕조심록의 해설자 유나입니다. 선조는 무능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총명했고 제2 초반에는 유능한 군주였습니다. 인재를 등용할 줄 알았고 정치적 균형 감각도 있었죠. 만약 임진왜란이 없었다면 그는 제법 훌륭한 왕으로 기억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선조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통성 콤플렉스였죠. 심리학에서 말하는 콤플렉스는 단순한 열등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 속에 억눌린 감정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심리적 덩어리입니다. 이 덩어리는 사람의 판단을 왜곡시키고 합리적인 선택을 가로막게 하죠. 선조의 콤플렉스는 자신의 아버지가 왕이 아니었다는 사실에서 시작됐습니다. 조선은 혈통을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나라였습니다. 왕의 정통성은 곧 혈통에서 나왔습니다. 선조는 능력으로는 인정받았지만 혈통으로는 완벽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 불완전함은 선조를 평생 괴롭혔습니다. 과인은 정말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가? 이 질문은 그의 무의식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임진왜란은 선조의 콤플렉스를 더욱더 증폭시켰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선조는 패닉에 빠졌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 순간에 콤플렉스로부터 오는 두려움에 압도당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쳤죠. 그리고 그 도망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백성들의 신뢰를 잃었으며 왕으로서의 권위도 깡그리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선조는 이제 정말로 자격 없는 왕이 돼버린 것이죠. 더 비극적인 것은 이 상황에서 광해군이 백성들의 영웅으로 떠올랐다는 점입니다. 광해군은 선조가 하지 못한 일들을 해냈어요. 백성과 함께 남아서 싸웠고 의병을 독려했고 민심을 수습했죠. 백성들은 그런 광해군을 진정한 왕이라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이럴 때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자랑스러워했을 것입니다. 내 아들이 참으로 훌륭하게 성장했구나. 라고 말이죠. 하지만 선조의 콤플렉스는 광해군의 성공을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백성들이 광해를 더 따른다면 과인의 자리는? 광해가 왕이 되면 사람들은 과인을 무능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이것이 선조가 느낀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들의 성공은 곧 자신의 실패를 증명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질투했죠.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피를 나눈 사람을 경쟁자로 봤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투사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불안과 열등감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해서 그 사람을 위협의 대상이나 혐오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무능하다고 느끼는 한 상사가 있다고 가정할 때 상사는 유능한 부하를 보면서 저 사람이 내 자리를 노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사의 착각과는 달리 실제로 부하는 그냥 일을 열심히 할 뿐인데 상사는 자신의 마음속의 불안이 부하를 한순간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이것이 곧 투사이고 더 쉽게 말하면 어리석음에 빠지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밖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데 엉뚱하게도 화살을 밖을 향해 쏘는 것이죠. 이것은 좀 더 나아가 불교 철학에서 말하는 삼독, 즉 탐진치의 치, 어리석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선조는 정통성의 콤플렉스가 독이 되어서 자신의 삼독에 빠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왕의 자리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계속 왕의 정통성에 집착하고 탐욕하였고 그것으로 인해 분노에 빠지고 나아가서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 실체와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항상 왜곡된 인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자신의 내면을 직시하지 못하고 항상 타인을 탓하는 것. 이것이 곧 심리학에서는 투사이며 불교 철학에서는 어리석음이요. 기독교에서는 죄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모순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인생은 평생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모든 종교와 철학의 가르침이 아닐까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선조가 광해군에게 투사한 것은 광해군의 야심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선조 자신의 불안이었죠. 선조는 광해군에게 자신의 불안을 투사했어요. 광해군이 실제로 왕위를 노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죠. 선조의 무의식이 광해군을 위협으로 규정했고 그래서 세자 책봉을 계속 미뤘던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조는 원래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광해군이 능력 있는 후계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세자로 책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도 잘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콤플렉스가 그 모든 판단을 가로막았죠. 결국 선조는 죽음의 순간에야 광해군을 인정했어요. 그것도 어쩔 수 없이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권력이 콤플렉스를 치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선조는 왕이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권력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은 그의 내면에 있는 불안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권력이 클수록 불안은 커지기만 해졌죠. 둘째, 콤플렉스는 합리적 판단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선조는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콤플렉스에 사로잡혔을 때 그 총명함은 아무 소용이 없었죠. 감정이 이성을 압도했습니다. 셋째, 콤플렉스를 방치하면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선조의 콤플렉스는 그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광해군이 고통받았고 조선이라는 나라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었죠. 선조의 실패는 무능함이 아니라 자기 인식의 부족에서 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조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불안의 정체를 인정했다면 어땠을까요? 나는 정통성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구나. 이것이 내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했다면 아마 달라졌을 겁니다. 광해군을 위협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후계자로 봤을 테죠. 세자 책봉도 주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선조를 더 관대하게 평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조는 끝까지 자신의 내면을 외면했어요. 그래서 그는 능력 있는 왕이었지만 실패한 왕으로 기억이 된 것 아닐까요? 아들을 사랑했지만 질투한 아버지로 남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역사는 반복됩니다. 오늘날에도 권력을 가진 이들이 선조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쉽게 볼 수 있죠. 자신의 콤플렉스 또는 열등의식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해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죠. 선조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자 경고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내면을 진지하게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콤플렉스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선조는 아들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들의 성공을 순수하게 기뻐하지 못했죠. 우리는 무엇이 두려운지, 그리고 그 두려움이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선택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조종하고 있는지, 이것이 선조의 콤플렉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닐까 합니다.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 채널은 단순히 역사 속 인물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그들도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인간인 점에 착안을 해서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거울 삼아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각자 돌아보고 보다 나은 내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선한 의도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제작 의도의 본질을 함께 느껴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시청 소감 한 줄 남겨주시면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상 조선왕 조신록의 해설자 윤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